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읽지라에서 책 방송하는 찌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이죠? 네, 수요일이죠. 가장 수요일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그 정문은 작가님 나왔을 때도 막 사람들이 그 다크서클로 줄넘기 하겠다고 막 그런 얘기 나왔었는데, 수요일은 좀 많이 이제 피곤하고 지치기 쉬운 그런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이제 방송을 토일, 월, 화, 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약간 수요일이 금요일 밤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뭔가 수요일 밤에는 조금 편안한 마음으로 하려고 오늘은 좀 편안하게 읽을 책 없을까 하다가 그 김현수 작가님의 여행할 권리를 들고 왔습니다. 네, 연학님, 두환님, 상국님, 영철님 반갑습니다. 네, 늘 이렇게 책 방송을 들으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승주님 반갑습니다. 사실 좀 약간 오늘 무슨 책을 할지 좀 막 이렇게 기획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뭐 사무실에 있는 여러 책을 쭉 보다가 이건 얼마 전에 중고책방에 가서 데려왔던 책이에요. 김현수 작가님의 산문집이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되게 오래됐어요. 출간된 지 2008년 5월에 나온 책이고 그래서 약간 그런 사실 2008년이 그렇게 오래됐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도 벌써 8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책에서 좀 약간 예전 책의 그런 느낌이 나요. 그래서 또 그만큼 되게 좋은 것도 있고 약간 그래서 여행책이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한비아 작가님이나 이런 분들 예전에 여행책을 보면 굉장히 이야기 위주 그때 그 장소와 시간을 겪으면서 만났던 사람들이나 뭐 이런 이야기 위주잖아요. 그런 이야기로 돼 있어서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같이 여행책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원님, 네, 민서님 반갑습니다. 연학님 책 추천 여기 해주세요. 제가 항상 체크해놨다가 책 추천된 거는 이렇게 가끔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이렇게 딱 집은 게 이 우리에겐 오직 질문하고 여행할 권리만이 이 카피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되게 오랫동안 저도 여행을 못 갔는데 요즘 사실 여행을 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행 어디 갈까 요즘 이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봤던 책이라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에어컨 좀 틀려. 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다양한 지역, 작가님이 실제로 살거나 여행했거나 지냈던 다양한 지역에서 있었던 일들이 나오고, 그래서 시간 순으로 뭐 어디 동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이야기는 2004년 10월 러시아 우스리스크만 하루에 3번, 뭐 이렇게. 두 번째 파트는 2005년 2월 일본 나고야하고도 타지미하고도 카사하라. 그리고 뭐 2006년 1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뭐 2003년 12월 중국 지린성 룽징, 그리고 2006년 8월 일본 도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에 관계없이 다양한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로 얽혀 있습니다. 네, 시작해 볼게요. 태양은 훈춘 방향으로 저물었다. 아무르만이 온통 빨간 빛이었다. 바람이 어찌나 심하게 불던지 가판에서는 몸을 가누기가 힘들었다. 나는 러시아 사람들처럼 맥주를 손에 들고 조금씩 홀짝거리며 노을을 바라봤다. 도수가 높은 러시아 맥주는 쓰기만 했다. 바람 때문에 담배는 금방 필터까지 타들어갔다. 돌아보니 블라디보스토크의 불빛이 가물거렸다. 저녁 6시 30분에 출발한 배는 9시 15분에 아무르만을 지나 슬라벤스카에 도착한다고 했다. 거기가 어디쯤인가고 노을이 지는 쪽을 먼 빛으로 가늠해 보다가 그냥 포기해버렸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블라디보스톡이 배경이에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3등 객실로 돌아갔더니 어두침침했다. 앞뒤로 놓인 텔레비전에서는 서로 다른 러시아 방송이 누가 더 시끄러운지를 떠들어대고 있었다. 러시아인들은 맥주 한 병만 있으면 블렌디를 목에 둘러차고 명령을 기다리는 세인트 버나드처럼 순해졌다. 텔레비전 속 장면이 바꿀 때마다
그들의 얼굴이 명료했다. 우리에겐 맥주 한 병으론 어림도 없었다. 마시고 또 마셨다. 아무르만에서 달리 할 일도 없지 않은가? 마시다가 얼굴이 달아오르면 다시 갑판으로 나갔다. 네, 오늘 발음이 어려운 지명이 진짜 많네요. 사실 제가 지금 잠깐 헷갈리는데 여기 제 타임라인인가요? 아니면 책벌레 타임라인인가요? 한번 여러분들 봐주실래요? 제가 기억이 안 나요. 오늘 어디서 하고 있지? 이상해. 내 타임라인에 사고 있는 것 같은. 내가 그냥 아까 잠결에 그냥 들어와서 뭔가 이렇게 정신없는 틈에 들어와서 내 타임라인에 사고 있는 걸 것 같아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 변경지대에 밤이 내리고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머리 위로 떠올랐다. 그 바다는 겨울이 되면 얼어붙는다. 20세기 초만 해도 훈춘 사람들은 썰매를 타고 블라지보스토크를 오갔다고 책에 적혀 있었다. 옆에서 담배를 피우던 훈춘 사람 이춘대 씨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오른쪽으로 고개를 약간 돌려 허공을 쳐다보면서 한숨을 내쉰 뒤 잽싸게 다시 내 눈을 노려봤다. 이춘대 씨라면 역시 그 동작이 가장 인상적이었다. 그는 한국 사람들 앞에서 그런 동작을 잘 취했다. 그건 당신들 지금 내 말을 믿지 못하는가? 우리를 깔보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 나도 훈춘에서는 나름대로 잘 산다 등 수많은 의미를 간단하게 구현한 몸동작이었다. 이번에는 2번, 우리를 깔보는 그런 소리를 하지 마라의 의미였다. 나는 20세기 초반의 이야기를 한 것이었는데 이춘대 씨는 내가 지금도 훈춘 사람들이 블라지보스톡에 갈 때 썰매를 타느냐고 묻는 것으로 여긴 탓이다. 물론 나도 안다. 더 이상 훈춘 사람들은 썰매를 타고 아무르만을 가로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고개를 다시 돌려 허공을 바라보았더니 이춘대 씨는 가방에서 자신의 여권을 꺼냈다. 그 여권에는 러시아 세관원이 찍은 황급빛 입국 비자 스탬프가 벽돌집 벽면처럼 쾅쾅쾅 찍혀 있었다. 한두 면에 찍힌 게 아니었다. 이춘대 씨는 한 달에도 몇 번씩 러시아를 드나드는 조선족이다. 이춘대 씨는 사할린에서 해삼을 수입하고 있었다. 잠시 연변에 살면서 나는 부유한 조선족들을 여러 번 만날 수 있었다. 당연한 일이지만 그들은 나보다 부자였다. 몇 번 밥을 얻어먹고 차를 얻어 타면서 나는 조선족을 낮춰보던 태도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네, 저도 잠깐 이제 있다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책벌레에서 안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상한 게 사람들이 제 지인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이상하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타임라인에서 방송이 되고 있네요. 어떡하지?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하고 오붓하게 방송을 할까 봐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중국에 있으면 우리는 조선족이 다 이렇게 약간 경제적으로 좀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중국에 대륙적으로 진출한 조선족들은 사업적으로 번창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부자인 분들이 되게 많은데 이 책에서 지금 작가님이 만난 이춘대 씨도 조선족인데 러시아를 오가면서 크게 상업에 성공한 그런 분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가진 재산의 절대적인 값어치를 따지자면 나도 연변에 살면 부자 소리를 듣겠지만 몸에 밴 습관이 달랐다. 예컨대 이춘대 씨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조선족 중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은 처음 봤기 때문에 신기한 나머지 내가 이유를 물었다. 속만 아파서리 술을 아니 마셔요. 한 10년 됐댔어요. 이춘대 씨가 대답했다. 10년 전. 10년 전 이춘대 씨가 뭘 했는지 들은 게 중국과 러시아 국경을 넘어갈 때였는지 아니면 우스리스크의 조선족 식당에서였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10년 전에 이춘대 씨는 연해주 땅을 처음 밟았다. 국경을 넘어가기 전에 이춘대 씨가 가장 먼저 익힌 러시아 말은 울라지보스토크였다. 훈춘에서 국경을 넘은 뒤 바로 써먹어야만 하는 단어였다. 최소한 자기가 어디를 가는지는 밝혀야만 했으니까. 그런데 그 낯선 지명이 쉽게 외워지지 않았다. 이춘대 씨는 하는 수 없이 울아버지 쓰던 도끼라고 외웠다.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잊어먹는다고
이춘대 씨가 우리에게 가르쳐줬다. 처음 넘어간 그 해에만 이춘대 씨는 2,000달러를 벌었다. 2,000루블이 아니고요? 내가 되물었다. 아니나 다를까 이춘대 씨는 또 오른쪽으로 잽싸게 고개를 돌려 먼 곳을 한번 바라본 뒤 내 눈을 보면서 2,000달러라고 재확인했다. 이번에는 1번을 의미하는 동작. 아까 1번이라고 하면 당신들 지금 내 말을 믿지 못하는가? 라는 그런 뜻인데요. 훈춘 사람들은 최소한 3년은 입지도 먹지도 않고 일해야만 벌 수 있는 돈을 처음 넘어간 해에만 벌었다고 합니다. 술도 마시지 않고 채식만 하는 훈춘 알부자 이춘대 씨가 하도 신기해서 우리는 그를 옌벤 웰빙족이라고 불렀다. 이춘대 씨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깐두부였다. 한어로 깐토푸, 옌벤식 중국어로는 그저 깐두부. 그러니까 마른 두부다. 눌린 국수처럼 생긴 마른 두부를 야채와 다진 고기를 넣고 볶아서 먹는 음식이다. 그건 나도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말했더니 이춘대 씨는 얼른 웃음을 지어 보였다. 그렇게 웃을 때면 나는 이춘대 씨가 마음에 들었다. 네, 저도 굉장히 깐뚜푸를 좋아하는데 그걸 즐겨 먹는다고 해요. 나는 깐뚜푸만 먹는 조선족들을 좀 알고 있다. 내가 머물던 옌벤 대학 기숙사의 수희 아저씨도 그랬다. 거기서는 수희를 아바이라고 불렀다. 아바이의 월급은 360위안이었다. 이춘재 씨가 버는 월급의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아바이는 술을 잘 마셨다. 내가 소설가라는 사실을 안 뒤부터 우리는 매일 술을 마시거나 다음 술 마실 약속을 잡았다. 전에는 무슨 일을 했느냐니까 소학교에도 좀 있었고 새로운 작물 품종을 각 농촌 마을에 소개하는 일도 했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기숙사 수의실에 앉아서 나는 아바이가 새로운 품종을 들고 길림성 내 촌락을 돌아다니는 광경을 상상해봤다. 그런 상상을 하고 나니 아바이가 무척 좋아졌다. 생산성 중대를 최고로 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인재만이 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아바이는 내게 색깔 있는 소설을 써야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충고했다. 색깔 있는 소설이 뭐냐고 물었더니 오른쪽 엄지와 검지 중지를 사이에 끼워 넣고 어리둥절 자신을 바라보는 내 눈 쪽을 향했다. 아, 그거요? 무슨 소린지 알아먹을 수 있었다. 그럼 아래의 제목을 색깔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편소설 색깔.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아이데요. 내가 말하자 아바이는 누가 듣는다는 듯이 말소리를 낮췄다. 술에 헛소리에 우리는 이래저래 취해 있었다. 아바이와 술을 마시기로 한 어느 날 그의 동네 후배가 찾아왔다. 머리를 삭발한 사람이었다. 옌벤에서는 초면에 술로 상대방의 기선을 제압하려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나는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는 무조건 맥주 글라스에 빠이주를 가득 채워 단숨에 마셔버리곤 했다. 그건 이춘대 씨의 몸동작처럼 날 깔보지 말라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윽고 두세 잔을 그렇게 마셔 옌벤 사람들이 이제 됐으니까 술을 천천히 마시자고 할 때까지. 네. 삭발한 그 후배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술에 취해 호기로워진 내가 몇 번씩 후배에게 술을 권했지만 후배는 잔도 잡지 않으려고 했다. 에이, 그러지 말고 술 좀 마셔요. 내가 후배의 손을 당기며 말했다. 이 사람 술 마시면 아니 돼요. 아바이가 내 손을 떼어 놓았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말인가? 이춘대 씨의 동생인가? 아니다. 그 며칠 뒤 아바이가 내게 술을 사겠다며 철람으로 나를 데려갔다. 신발을 벗고 들어가 다 떨어진 푸른색 방충망이 처진 창문 딸린 방에 앉아서 옌지의 삥슈안 맥주를 마셨다. 어릴 적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마시던 동네 술집과 분위기가 무척 비슷해 또 술맛이 한껏 통했다. 아바이는 내가 빠이주를 잘 마신다고 생각해 자기 고향인 허룽에서 만든 술을 주문했다. 둘이서 2병 정도 마신 것 같다.
네, 연학님, 이거는 그 김현수님의 여행 에세이예요. 근데 마치 정말 소설 같죠, 이야기가. 그리고 이 지금 이춘대님과의 이야기도 굉장히 되게 흥미진진하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두 병 정도 마시면서 안주는 갈비찜과 깐두부였다. 아바이는 갈비찜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깐두부만 먹었다. 고기를 싫어하느냐고 물었더니 짜증을 냈다. 아직 50살도 지나지 않았는데 이가 다 빠지고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결국 먹고 싶은 마음에 갈비찜을 한 입 베어 물었는데 그만 이가 뿌리째에 빠지고 말았다. 그의 손바닥에 놓인 뿌리 달린 이를 봤더니 술맛이 싹 달아났다. 나는 잠옷 불안한 표정으로 그 지경인데 술을 마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아바이가 내게 말했다. 일 없어요, 일 없어요. 유전에도 동생하고 술 마시려고 했는데 그 새끼래 와가지고서리. 제 사촌형하고 꽤 닮았어요, 그 사람. 내가 호감의 뜻을 담아 말했다. 그 새끼래 술 처마시고 사람 죽였댔어요. 교도소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시꺼. 옌벤에서는 함부로 술 마시라고 손 잡아 끌며 권해서는 안 된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하지만 깐두푸를 좋아한다는 말 역시 쉽게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뒤에 알았다. 일 없습니다. 괜찮다라는 뜻으로 쓰이죠. 연변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산다. 되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읽는 게 연변 사투리가 어떤지 잘 모르니까. 내일 백두산에 올라가면 천지를 볼 수 있을까요? 일 없어요. 대령까지 기차로 24시간이라던데 아무리 침대 칸이라도 힘들지 않을까요? 일 없어요. 기숙사 방청장에서 침대로 물이 떨어집니다. 일 없어요. 기숙사 관리 담당 한쪽 아바이가 자리를 비웠으니 돌아오면 고개를 고쳐줄 깹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들 괜찮다고 일 없습니다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연변에서 일어나지 않는 일은 하나도 없다. 대개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백두산 근처에도 가지 못하거나 앉아서 가는 대련행 기차표도 구하지 못한다. 침대가 모두 젖은 뒤에 올라온 한쪽 아바이는 천장만 한참 올려보다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하고 그냥 가버린다.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는 것, 그리고 어딘가 대단히 번거로워진다는 것을 제외하면 물론 아무런 일 없다. 그러니까 다들 일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진짜 실제로 일 없다고 괜찮다고 얘기해놓고는 막 괜찮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쵸. 지훈님 말처럼 저는 인도 막 이런 데 생각났는데 이춘대 씨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 번도 육로로 국경을 넘어가 본 일이 없는 우리가 중국과 러시아 국경을 넘어가는 일에 걱정하는 눈치를 보이자 이춘대 씨가 말했다. 일 없어요. 내일 아침에 버스표 사면 돼요. 다음날 아침에 우리는 모두 늦잠을 잤다. 이춘대 씨는 국경까지 자기 자가용을 타고 가자고 했다. 금방 간다고 했다. 가보니 자동차로 2시간 거리였다. 국경까지 가봤더니 오전 차표가 모두 동난 상황이었다. 이춘재 씨는 그럼 다른 경로로 가자고 했다. 다시 3시간을 가야만 하는 거리였다. 도합 5시간. 거기 갔더니 그날 차표가 남은 게 없었다. 이춘대 씨는 우스리스크의 버스 정류장으로 돌아가자고 했다. 거기서 차표를 구하기는 했다. 이춘대 씨는 300km 정도라면 내 경우에 서울에서 일산 가는 정도쯤으로 여겼다. 연해주니까 가능한 일이었다. 이춘대 씨는 한번 러시아에 들어오면 하루에 1000km쯤은 가볍게 운전하고 다니는 사람이었다. 연해주의 벌판을 달리는 동안 그의 도요타 자동차에서는 한국 트로트 메들리 CD가 전곡 반복되고 있었다. 우리를 위해 틀어준 노래였는데 여간 고역이 아닐 수 없었다. 성별을 분간할 수 없는 중성적인 목소리의 어느 무명 가수가 현숙의 노래를 불렀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친구 같고 애인 같은 그런 남자.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매력 있고 마음 착한 그런 여자. 5번쯤 들었을 때 결국 우리는 그 노래를 큰 소리로 합창할 수 있었다. 왜 그러지 않았겠는가? 그건 우리가 국경을 넘어가겠다고 길을 나선 지 5시간째 같은 길만 왔다 갔다 하고 있다는 소리니까. 다들 할 만큼 한 것이다. 이춘대 씨도
무명 가수도 우리도.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남자는 이라고 합창을 하게 되는 것이다. 우스리스크 정류장에서 표를 끄는 뒤 이춘대 씨는 우리에게 말했다. 이제 일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날 국경까지 갔다가 결국 넘어가지 못했다. 그날 하루 우리가 한 일은 현숙의 노래를 외워버린 것 뿐이다. 한국에 돌아와 어떤 글을 쓰기 위해서 북한 영화 안중근, 이등박문을 쏘다를 볼 기회가 생겼다. 첫 장면에서 일본군에게 잡혀가다가 탈출한 사람이 안중근의 집으로 피신했다. 다음날 아침 그 사람과 안중근이 아침 식사를 하는데 안중근의 아내가 동네의 분위기를 전한다. 일본군이 도망친 사람을 찾느라 눈에 불을 켜고 다닌다는 무시무시한 소문. 그러자 안중근이 가소롭다는 듯한 웃음을 띠며 그 사내에게 말한다. 일 없습니다. 나는 영화를 꺼버렸다. 곧 엄청난 일이 벌어질 테니까. 네, 되게 재밌죠. 일 없습니다가 사실 이 사람들한테는 되게 일상적으로 괜찮다고 쓰이는 말인데 실제로 이 말을 하고 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고 노래 직접 불러달라고 했는데 제가 현숙님의 이 노래를 모르겠네요. 알면 좀 불러보려고 했는데 네. 그래서 되게 계속되는데요. 자, 이제 국경을 못 넘었잖아요, 오늘. 5시간 왔다 갔다 하고 못 갔어요. 그리고 이제 괜찮다. 이제 일 없습니다. 라고 또 얘기를 하시죠. 근데 엄청난 일은 그날 국경을 넘어가는 차표를 구하지 못해 다시 도요타 자동차를 타고 우스리스크로 돌아갈 때 일이었다. 일제 승용차인 도요타의 운전석은 당연히 우측에 있었다. 러시아는 우측 통행인데도 다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운전석이 우측에 달린 일본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 하긴 우라버지 쓰던 도끼, 울라디보스톡을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라버지 쓰던 도끼 시내에서는 대학 시절 신촌에 갈 때 자주 탔던 8번 버스가 지나가기에 하마터면 손을 들 뻔도 했으니까. 어쨌든 굴러가기만 하면 몰고 다닌다. 우스리스크를 향해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줌이 마려워 이춘대 씨와 함께 국도변에 나란히 서서 오줌을 누는데 이춘대 씨가 내게 운전해보지 않겠냐고 물었다. 피곤한 모양이었다. 나는 처음 해보는 일을 한 번도 사양한 적이 한 번도 없으며 한편 그 일을 제대로 해낸 적도 한 번도 없었다. 내가 운전대를 잡고 다시 우스리스크를 향해 출발했다. 근사했다. 북쪽 지방 특유의 완만한 구릉지대가 한없이 펼쳐져 있었다. 한 30분 정도 달렸을까? 내 시야에는 3가지가 들어왔다. 멀리 앞쪽에서 컨테이너를 실은 화물차가 등속 운전을 하면서 다가오고 있다는 것. 둘째, 화물차와 우리 차 사이의 가운데 지점에는 도로의 폭보다 좁은 다리가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그 다리를 조금 못 미쳐 한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는 것. 화물차와 행인은 물리의 법칙에 따라 한 지점, 그러니까 도로보다 폭이 좁은 그 다리에서 만나기로 예정돼 있었다. 나는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 사실들을 지켜보느라 나 역시 그 예정된 사건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은 미처 깨닫지 못했다. 그리하여 도요타와 화물차와 행인은 몇만 년 전부터 만나기로 약속했다는 듯이 그 다리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진짜 작가님 필력 쩔지 않나요? 여러분한테도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한테도 잘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고가 나는 상황을 이렇게 묘사했어요. 그래서 진짜 대단하다라는 역시 명불허전 김현수 작가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당연히 오른쪽에 있던 사람을 피하면서 다리로 진입했고 그 다음 순간 잠을 좀 자야겠다며 조수 속에서 눈을 감고 있던 이춘대 씨가 벌떡 몸을 일으켰다. 컨테이너 차량이 도요타를 건드리고 지나간 것이다. 다리를 지나자마자 차를 세우고 내려서 살펴보니 왼쪽 백미러가 날아갔다. 조수석에 앉아있던 이춘대 씨는 넋이 나가 있었다. 그날 저녁에 어쨌든 사고는 안 났습니다. 그날 저녁에 국경까지 갔다가 천신만고 끝에 다시 우스리스크로 돌아온 우리는 한 조선족 식당에 가서 엄청나게 많은 술을 마셨다. 그때도 이춘대 씨는 술을 입에 대지 않았다. 이춘대 씨는 그날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듯 밤을 새운 뒤 정류장의 문을 열자마자 표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춘대 씨는 그러니까 어제 전날 국경 넘어가는 표를 못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잠 안 자고
그 술도 안 먹고 정류장이 문 열자마자 표 구하려고 달려간 거예요. 그래서 표를 구하고 졸음을 참으려고 호텔 목욕탕에 가서 1시간 동안 목욕을 했다. 그게 새벽 2시의 일이었다. 그동안 우리는 무슨 기념품 가게처럼 맥주와 과자를 진열해 놓은 러시아 상점에서 종류별로 사온 맥주를 테이블에 늘어놓고 하나씩 마셨다. 모두 한때 공산권이던 나라에서 만든 맥주들이었다. 옛 공산권 국가 중에서는 체코에서 만든 맥주가 가장 맛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러시아잖아요. 그러니까 공산권에 있던 맥주들만 들어와 있겠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 않을까요? 더 엄청난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다. 다음날 새벽, 너무 일찍 가는 바람에 추운 날씨에 매표소 앞에서 기다리던 이춘대 씨는 좋은 방법을 알아냈다며 어느 러시아인과 교섭해 그의 승합차로 국경 직전까지 가기로 합의했다. 별들이 소곤대는 연해주의 새벽에 우리는 술이 덜 깬 상태로 부랴부랴 짐을 꾸려서 그 승합차에 올랐다. 그 차 역시 일본 차량이었다. 한참 자다가 깨어보니 그 러시아인은 두 눈을 감고 우측에 운전석이 있는 차량은 좌측 통행을 해야 한다는 당연한 사실에 대해 명상하고 있는 것 같았다. 우리는 소리를 질렀다. 내가 눈을 떴는데 그 러시아인, 운전하던 러시아인이 눈을 감고 있은 거예요. 그리고 네, 저 새끼 차 멈추라고 해요. 지금 역주행하고 있잖아요. 앞에 차 오잖아요. 와! 이춘대 씨가 반쯤 눈을 감은 채 명상에 잠긴 러시아인의 핸들을 꺾었다. 그 러시아인은 사흘 동안 술을 마시며 포커를 했다. 그리고 돈을 모두 잃어버린 뒤 쓸쓸한 마음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이춘대 씨를 만난 것이다. 사흘 동안 그러니까 잠을 자지 않았고 술을 마셨다. 그가 누구라도 이제는 잠을 올 때가 된 것이었다. 우리는 그날 정오가 가까워져서야 겨우 안표를 구해 국경을 넘어갈 수 있었다. 그날 이후로 이춘대 씨는 우리에게 일 없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네. 지훈님 말대로 필력도 쩔고 그 상황들을 평상시 머릿속에 그런 말이나 느낌들로 보고 기억하기에 글로 옮겨졌고 다듬을 때 이렇게 그 색채가 드러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미 그 사물을 보는 필터가 그런 문학적 감성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춘대 씨는 1994년부터 국경을 넘어 러시아를 드나들기 시작했다. 우라버지 쓰던 도끼 하나만 달랑 들고. 이춘대 씨는 중국 국경도시 수이펀허란에서 러시아 국경을 넘어간 뒤 우스리스크로 내려와 아는 곳에 세워둔 차를 몰고 블라디보스토크까지 간다. 거기서 사할린까지 항공편으로 이동한 뒤 해삼을 구한다. 이춘대 씨는 이 해삼을 훈춘으로 부치되 중국에서는 해삼값이 비싸기 때문에 상자 위에 다른 생선 따위로 위장해서 보낸다. 그 훈춘은 중국의 러시아와 이제 좀 이렇게 국경을 닿고 있는 동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다시 블라디보스토크, 우스리스크를 거쳐 훈춘으로 돌아가 자신이 보낸 해삼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분이 돈을 벌었던 방법이 자기가 육로로 가서 그 사할린에서 해삼을 구입해서 걔를 생선으로 위장해가지고 다시 보내고 자기는 다시 돌아와서 그 해삼을 받는데요. 한국 사람들이 버는 돈에 비하면 그건 돈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 일로 이춘대 씨가 많은 돈을 번 것만은 틀림없다. 말했다시피 1994년 한 해만 해도 이춘대 씨는 2,000달러를 벌었다. 해삼 수입에 뛰어든 첫 해이고 동료 3명과 함께 일해서 나눠 가진 돈이 그 정도니까 지금은 꽤 많이 벌었을 것이다. 우스리스크 조선족 식당에서 이춘대 씨는 고기에 젓가락도 대지 않은 채 그때 그 일을 태연하게 말했다. 그 시절 이춘대 씨는 다른 조선족 3명과 함께 우스리스크에서 아파트를 빌려 생활했다고 한다. 이춘대 씨 등이 돈을 좀 만진다는 소문이 우스리스크 조선족 사회에 퍼지자 밤에 그 아파트로 손님들이 찾아왔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이춘대 씨였다. 한 손님은 그의 머리에 총구를 갖다 대고 다른 손님은 기선을 제압한 듯이고 권총으로 이춘대 씨의 안면을 가격했다.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이춘대 씨는 윗입술을 들어보였다. 그때 이춘대 씨의 앞니가 모두 부러져 버렸다.
하지만 앞니가 빠진 것보다도 그 해에 번 돈을 모두 빼앗긴 게 더 억울했다. 나는 옌벤 사람들 앞에서 깐두푸를 좋아한다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춘태 씨는 이제 일 없다고 말했다. 지금은 우스리스크의 치안이 좋아져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내게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줬다. 대형 텔레비전이 갖춘 훈춘집 거실 풍경이었다. 내가 놀란 표정을 짓자 이춘태 씨는 휴대폰을 몇 번 누르더니 젊은 러시아 여자 사진을 보여줬다. 누구냐고 물었더니 오른손 약지를 내게 내밀었다. 대학에 다니는 러시아 여자라고 했다. 그런 여자가 이춘대 씨의 애인일 수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내가 쩐더마 하고 물었다. 그건 정말? 이라는 뜻의 중국말이다. 내 말에 이춘대 씨는 웃느라 고개를 오른쪽으로 잽싸게 돌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대답했다. 쩐더. 하지만 고개를 돌리지 않았으므로 그건 무효. 우리는 꽤 신나게 웃었다. 네, 되게 제가 이제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뭔가 인간극장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실 몇 편을 좀 읽으려고 표시는 했었는데 그러기에는 그냥 이 책은 여행책이라기보다는 되게 그 김현수 작가님이 외국에서 만난 사람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인물에 대한 되게 깊은 이야기가 들어있어서 마치 인간극장을 보는 듯이 되게 그 사람의 지금 이 책을 읽은 그 부분에서는 이게 2000년 초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2004년의 일이잖아요.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이춘대 씨는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지낼까? 완전히 더 할아버지가 돼 있겠죠? 그런 게 정말 궁금해질 만큼 되게 잔잔하고 따뜻한 그런 이야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여행 배경은 2004년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목록에 보면 몇 년에 어디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이렇게 구성돼 있고 이 책이 쓰여진 게 2004년에 출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수님이 여행 기간이 얼마나 되길래라고 물었는데 사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은 조금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겠는데 이춘대 씨를 만나서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지대 훈춘과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을 오갔던 이야기 하나랑 그때를 기점으로 자기가 연변에 살 때 만났던 학교의 수희 아저씨 아바이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가 좀 섞여 있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는 많은 곳을 다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은 여행할 권리를 누리고 사신 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상수님이 제목이 왜 여행할 권리죠? 라고 했는데 이 책의 메인 카피인 것 같은데 우리에겐 오직 질문하고 여행할 권리만이 라는 이제 약간 뭐랄까 카피 같은 느낌의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게 실제로 하나의 챕터를 구성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 부분에서 그 작가님이 다루고 있는 것은 언제라도 나를 매혹시킬 세 개의 공간이라고 해서 역, 그러니까 기차역을 말하고 또 하나는 휴게소, 그 다음에 공항. 이 세 가지가 우리를 항상 설레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행할 권리가 있다. 뭐 약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되게 제가 제 타임라인에서 해버렸어요. 아까 조금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졸릴 수가 있지? 약간 딴 생각을 좀 하다가 그리고서 제 타임라인에서 해버린 거예요. 어쩌지? 그 책벌레에서 저를 기다려 주셨을까요? 다른 분들이? 그래서 오늘 좀 제 타임라인에서 하게 돼서 아쉬웠는데 그만큼 좀 제 지인분들이 또 많이 들어오셨던 것 같고 네, 저는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저는 여행할 권리 너무 좋아서 좀 더 읽어보려고 해요. 역시 김현수 작가님이죠. 그래서 저는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방송을 쉽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재미있는 책, 요즘 가장 좀 핫한 책을 들고 돌아올 거예요. 그 책이 어떤 책인지는 곧 제 타임라인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수요일 밤인데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요. 저는 토요일에 책벌레에서 뵐게요. 네, 여러분 안녕히 주무세요.